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의 김윤서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 플로우에 계속 연동이 되고 있고 그 누구도 어떤 결말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호재도 없고 악재는 사실상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오늘 밤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 당분간 오늘 같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사실 다 마찬가지죠. 그 글로벌 증시 그 위험자산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고 회피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크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마찬가지겠고 다 비슷하게 관망하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방산주가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방산주들이 사실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대체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개별 기업별로 재료는 다르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된 상황, 특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탄탄한 어떤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방산주의 강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내일은 어떤 점을 유념하며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지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갈등과 관련된 뉴스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결과가 결국에는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뉴스, 특히 미중 무역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용 쏘카 대표에게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주무부처가 아닌 금융위 수장이 이 타다 이재용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최 위원장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가 경제정책 책임자를 겨냥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한 언행을 거론하면서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 의지 부족 비난을 멈추질 않고 있어요.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이어 최 위원장은 이재용 대표와 같은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혁신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혁신 사업자분들도 혁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다며 무례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거듭 썼습니다.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최근 타다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내비쳤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높아지고 논란이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물론 이에 따른 피해 계층을 살펴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은 그 지원대로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소외받고 또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라며 최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 위축에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류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과 내수 증가세 둔화, 특히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조정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금년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KDI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커지는 불확실성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성장 전망치를 최대 0.2%포인트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 안전망 정책은 경제 상황을 예상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내외 수요 예측에 대응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KDI는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이 누락돼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OECD 보고서 원문에는 최저임금 내용이 있는데 이를 해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이 부분만 쏙 빠졌다 이 얘기죠. 네, OECD 경제전망 보고서 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켰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OECD가 인정한 건데요.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악영향에 대한 보도를 우려한 정부가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기재부의 설명이 궁금한데요. 뭐라고 합니까?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의 보도 편의를 위해서 OECD 보고서를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일 뿐인데 논란이 됐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OECD 보고서 원문을 통째로 번역한 게 아니라 지난번 보고서와 다른 새로운 내용 위주로 참고 자료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최저임금 부분은 지난해 11월 OECD 보고서에도 담겨져 있어서 제외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참고자료 맨 뒤에 OECD 보고서 원문을 첨부해 놔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54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증가폭은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해 4분기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1,540조 원입니다. 1년 전보다는 71조 8천억 원으로 4.9%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4%대로 떨어진 것은 2004년 4분기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가계신용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인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을 합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1,451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대폭 줄면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이 317조 2천억 원으로 감소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 둔화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포함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판매 신용도 88조 2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 감소하며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지속되고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판매 신용은 1분기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여신 전문기관 중심으로 1.9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가계소득 증가율은 3.9%로 가계빚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BMW 차량의 대규모 리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차례의 화재 사고 신고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BMW 화재 사고가 커지기 전부터 결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고요? 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번, 기획 기사는 모두 11번 보도되는 등 언론 보도가 많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BMW 차량 소유자가 화재 영상까지 첨부해서 신고하는 등 총 6건의 신고가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갔는데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역시 2017년 BMW가 제출한 기술정보 자료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도 이를 방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료에는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그 원인 또 수리 방법이 설명돼 있었는데 당시에 조사에 나섰다면 지난해 잇따랐던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 기자, 이 BMW 건 외에도 문제가 더 있다고요? 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리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은 60건 가운데 9건에 대해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하고 이를 제작사에 구두로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들 9건 가운데 3건은 차량 주인에게 통보도 안 됐고 나머지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통지서가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는데요. 리콜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 등을 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따라서 리콜 대상 차량 7천여 대가 시정 조치 없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반도체 제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먼저 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약 20만 명의 반도체 노동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여성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과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적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비한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의 암 발생과 사망 위험비를 비교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 제조업 여성 노동자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일반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2.3배로 파악됐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사망 위험은 일반 국민의 2.52배, 전체 노동자의 3.68배에 달했습니다. 네, 사업장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단은 클린룸 작업자인 오퍼레이터, 엔지니어 등에서 혈액암 발생 또는 사망 위험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면서 작업 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삼성전자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근로자 인권단체 반올림은 정부와 기업이 보상뿐 아니라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예보노조위원장인 해당 직원이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중 강제노동 협약을 제외한 세계 협약의 비준을 추진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기 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은 1개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와 분단 국가라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조슬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이 되는데요. 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바이오헬스 산업 이 혁신 전략은 한마디로 이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또 생산, 시장 출시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3배가 넘는 6%, 또 수출은 500억 달러로 각각 늘리고 일자리도 3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죠. 먼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가 됐어요.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의료기술 혁신의 바로 핵심 기반이 바로 데이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는 이를 위해 2029년까지 100만 명의 빅데이터를 이 맞춤형 신약과 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환자가 그러니까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을 받았고 치료는 어떻게 받았는지 등의 각종 의료 정보가 이 신약 개발이나 임상 연구를 위한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2022년까지 미국인 유전자 100만 개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건강보험 등 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축적된 이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일단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현재 살펴보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투자 규모를 매년 7%씩 늘려서 2025년까지 4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게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차세대 유망 기술로 꼽히고 있는 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이 첨단 재생 의료 기술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또 바이오 의약품 개발, 유망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 그리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존 바이오 의약품의 그 약효와 투여 방법 등을 개선한 그 바이오 베터의 임상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에 있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역시 주어집니다. 네. 조 기자, 규제 완화도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오 헬스 기업의 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심사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두 350명 수준인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심사 인력을 3년 내 700명까지 늘려서 신속한 인허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 1년 반 정도 지금 걸리고 있는 국내 허가 이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고요. 혁신형 제약사에서 개발한 신약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하는 제도 역시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이 글로벌 수준으로 좀 높이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내놨는데요. 의약품 성분이 최근 뒤바뀌어서 논란을 일으킨 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죠. 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 유전학적 그 계통 검사, STR이라는 검사는 물론 바이오 의약품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간 추적 관리가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네, 조 기자,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번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방금 말씀드린 또 이 의약품 인허가 단축 같은 경우는 그간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큰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이 바이오 빅데이터의 이 통합과 표준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의 이 진단 기술, 또 치료 연구, 상용화까지 좀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이 효과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게 보건 의료 규제 같은 부분이 함께 좀 문턱이 낮춰져야지 체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연간 4조 원 투자하겠다는 바이오 헬스 산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르노 삼성 합의안 도루묵. 르노 삼성차 노사의 임금단체 협상안이 부결됐습니다. 11개월 만에 사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예상되는 파장까지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이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 갈등 끝나는가 했는데 찬반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결국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부결이 된 건데요. 노조가 벌인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 조합원이 2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51.8%, 그리고 찬성이 47.8%로 반대표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르노 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에 대한 협상을 해오면서 이 파업과 공장 가동 중단까지 겪어왔는데요. 이번에 11개월 만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조합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우선 이 부산공장 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이 찬성이 우세했는데 영업지부에서 반대가 우세해서 이 직군별로 찬반이 갈렸습니다. 네. 영업지부는 르노 삼성 본사의 직영 서비스 센터 정비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업지부 조합원 440여 명에서 반대가 65.5%나 나와서 전체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노조가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고요? 네, 르노 삼성 부산 지부는 따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결의 원인으로 이 기본급 동결이 불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비소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이 고용이 불안하고 부산 공장 직원들보다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이 기본급 동결하는 데 반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노조는 오는 27일에 천만 농성까지 시작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갈등이 장기화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점점 꼬이고 가는 것 같은데 이 노사가 다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은 시간이 걸릴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차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투표 결과를 놓고 영업지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고 이 파업 등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만 밝혔는데요. 이미 손실이 막심한 상황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지난해 10월부터 총 62차례에 걸쳐서 부분 파업을 진행했는데 지난달 르노 삼성의 자동차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33%나 급감을 했습니다. 판매량도 타격이 꽤 큰데요. 올 1월에서 4월까지 르노 삼성 국내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40%가량 줄였습니다. 네, 크게 줄었네요. 네, 르노 삼성의 생산과 수출뿐 아니라 문제는 이 협력사 그리고 전체 부산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12%가 줄었고요. 특히 승용차 수출이 무려 51%나 감소했습니다. 이 승용차 수출은 이 부산의 단일 산업군 가운데 10.9%로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르노 삼성에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일부 협력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자재 대금마다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6월을 넘기게 되면은 이 협력업체까지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앞으로 르노 삼성 생산량 확보 그리고 신차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는 9월 이 부산 공장의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 생산 후속 물량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이 신형 SUV XM3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본사가 이 노사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후속 물량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정 합의안이 부결이 되고 또 노사가 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속 물량도 결국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르노 삼성의 문제는 르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업계 지각 변동. 카드업계 어렵다 하면서 혜택 줄이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그런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경품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수십억 원대의 혜택 그리고 경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뭐 1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표를 잠깐 보시면은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건 뭐 기본이고요. 뭐 각종 적립 혜택 또 심지어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이 고급 SUV 또 일부 명품까지 현재 경품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차량에다가 명품까지 이렇게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90만 명에 달하는 코스트코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코스트코는 수수료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개사 카드 정책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1개사가 삼성카드였는데 이게 이틀 뒤죠. 24일부터는 이제 현대카드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삼성카드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서 반대로 삼성카드는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카드사 모두 중복되는 회원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1,000만 명, 777만 명에 달하는 이 회원 중에서 만약에 이 기존 회원들, 코스트코 회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특히 삼성카드로서는 이중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코스트코 현대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만큼 막대하게 또 회원수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양사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코스트코 회원들은 코스트코 한 곳에서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연간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양질의 고객이죠.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연간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코스트코 회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이유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도면은 금융당국에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양측에 자제를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왔다. 또 관련자 담당자들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양사 간의 경쟁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면 경영진 면담 같은 것 등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롯데카드를 인수한다고 나섰는데 카드업계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업계도 그렇지만 감독 당국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카드업계 순위가 좀 표로 잠깐 나올 텐데요. 업계 1위인 신한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은 물론이고 5위권 안에 드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이 전업계 카드사까지 모두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수수료이나 정부의 규제 강화 등 악화되는 이 외부 조건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자신들 간의 이 뜨거운 생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카드사들이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훈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현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깐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예술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러나 통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 아니다, 회복세다. 이 경제 진단을 가늠하게 해주는 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2.6%에서 2.7% 이게 정부가 목표치로 정한 올해 경제 성장률인데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전 전망치 2.6%에서 2.4%로 낮췄고 KDI 역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잠시 KDI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는 2019년에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뒤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 즉 한국 경제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 등을 켠 겁니다. 이런 경고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판단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낙관론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참 많은데요. 지금 한국 경제의 판단과 인식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양호 항공외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 교수님, 네. 이 OECD에 이어서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교역이 굉장히 축소되는 게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출 제한적인 그런 무역 소개방 무역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이 감소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와 고용이 감소됐다. 네. 그러면서 우리 아픈 데를 하나 또 찔렀죠.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에 네. 따른 노동자 일거리 축소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자 사실 이게 지난달에 0.2% 지난번에 발표한 거하고 0.2% 차이 나는 것보다요. 네. 더 놀라운 건요. 작년 11월에는요. 2.8%를 얘기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예. 네. 그러니까 뭐 6개월 만에 지금 2.8에서 2.4로 내려오는 그러네요. 거의 15%에서 20%가 지금 하향 조정이 네. 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막지를 않으면은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자리 앞에가 1이 붙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떤 경고등이 켜졌다. 네. 그렇게 뭐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상황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노무라증권의 경우는 1.8% 꽤 비관적으로 전망을 내놨는데 조 교수님 실제로 2%대가 깨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1.8%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무디스도 2.1 그리고 노무라 1.9로 알았는데 네. 하여튼 보면은 이제 합의 하여튼 뭐 다시 반나누면 2.0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하고 증권회사 외국계지만 하여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모델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깎아내린 건 아니고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1, 4분기에 마이너스 0.3 물론 이제 전 분기 대비지만은 그걸 네. 연일로 하면은 1.8%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1.8%도 사실은 로우 리밋이긴 하지만은 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3을 가져온 원인을 보면은 조금 더 비관적인 게 투자가 너무 낮아요. 네. 그래갖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는 지금이 아니다. 적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대뇌로 쌓였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좀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니다. 네. 그러고 조금 잠깐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글로벌 어떤 무역 규모도 옛날같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도 조금 약간 피크를 지나서 좀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투자가 줄고 그다음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은 쌓이고 그런 거를 종합해 볼 때는 좀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게 드라마틱한데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11월 2.8, 네. 금년 3월에 2.6, 그리고 금년 이제 4월에 1, 4분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때 네. 마이너스 0.3이 반영된 것이 2.4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2.8, 2.6, 2.4 이렇게 다 이유가 일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좀 그런데 글로벌 뭐 무역 뭐 늘지는 않죠. 하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다 침체는 안 해요. 미국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면은
대내적인 어떤 요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하반기 2% 중후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분기의 마지막인 3월에는 그 이제 저성장의 원인이었던 이렇게 수출 부진 또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점점 2, 4분기부터는 상황들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을 할 수 있다. 최 교수님, 문 대통령과 정부의 근거는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상반기가 좀 안 좋아서 2.1% 잡아놓고 이제 하반기 2.6%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아진다 그러는데 일단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수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KDI나 정부의 그 계산칙을 보면 내수가 2.2% 지금 증가하는 거를 아주 기본으로 놓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수가 살아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2008년에서 2.9%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했을 때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성장률이거든요. 그것을 밑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2.8, 2.9는 우리가 자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은 아무 누구도 지적을 안 하는 상태에서 뭐 2.1, 2.6 조금 더 나아지는 그거는 뭐 이 참 내부적, 외부적 이 혼합된 요소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사실 지금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실패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먼저 조 교수님, 이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쯤 우리가 좀 오므려야 될 것 같아요. 랩업 싸서 좀 그런데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은 근거를 대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경제는 심리다 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긍정의 심리를 갖는 건 좋은데 소득 주도 성장에 만약에 성공했다면요. 다른 나라들이 왜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임금을 올려갖고 뭐 선순환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29.1%를 올려서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경제가요. 그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좀 우리 현재를 좀 성찰을 하자고요. 좀 이게 반성이라는 게 그게 꼭 치욕은 안 해요. 성찰을 해야 그다음에 앞이 좀 열리고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은 2017년 그 12월에 한국과 미국이 상반된 길을 갔어요. 한쪽은 이제 미국은 이제 감세, 우리는 증세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 규제 완화, 우리는 좀 강화조로 갔는데 그 결과가 2018년도 한미 간 성장률 역전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슨 재정 뭐 긴축 뭐 풀고 무슨 뭐 금리 인하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이 이게 된다면은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나라 실력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투자할 마인드가 있느냐. 그다음에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어떤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것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만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는 걸 너무 아파해요, 지금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뭐냐면은 실패한 거를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면요. 그걸 갖다가 실패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걸 갖다 감쌀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패치가 붙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사실은 터닝할 그런 그 시점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 성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뭔가 조금 좀 분배 몫이 많이 좀 커지려면은 뭐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렸을 때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요. 거꾸로 된 거 아니니까 정규직이 더 많이 갖고 가요, 지금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갖다 올려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소득도 굉장히 악화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사실은 더 나빠졌죠. 이거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사전에 기대한 게 아니면 빨리 발을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 방향 맞다고 보십니까? 요새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왜요?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막 했는데 경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권에 사실 정체성을 나누는 핵심 가치일 뿐 정치적 구호였지 이거는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이 뭐 조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더디다. 실질 성장률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 47.6%에서 54.3%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오르면 경제가 활기를 띈다. 소득이 늘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던 가정들이 다 틀려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나타내는 아주 도구마적인 그런 정치적 이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빨리 수정하든가 버리든가 해야 됩니다. 네, 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슬퍼지는데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 대표적인 지표로 꼽혀왔던 게 그동안 고용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에 따른 긍정적 시그널을 기대를 했는데 아직 눈에 띄는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이게 고용 개선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정부가 얘기하는 거 사실은 현실하고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책 신뢰도 무너지고요. 정부의 어떤 공신력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과로 사회예요. 그래갖고 뭐 연간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니까 뭐 독일은 1,700인데 우리 2,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독일이 1,700시간이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은 파트타이머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고용이 그 안에 포함되면은 서서히 근로시간이 내려가요. 연간 측정했을 때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요. 그걸 갖다 52시간으로 물리적으로 하면은 이게 프로테스크 침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는 일을 좀 더 해도 돼요. 건강하니까. 그걸 왜 막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일을 할까 여가를 즐길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것이 총합으로서 이제 어떤 거시 지표가 나오는 건데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규제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일을 더 하겠다면 왜 막습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또 52시간이 그게 무슨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유연하게 이걸 갖다가 좀 열어주고 좀 이렇게 구획을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굉장히 이렇게 촘촘한 구획을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선을 갖다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구할 때 운동장 좁게 쓰면 이깁니까? 넓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과 여가의 선택은 개인의 몫인데 그거를 너무나 국가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것도 사실 한 번 얘기하면 그릇 끝쳐야 돼요. 사실요. 그럼 문학적인 표현이 어떻게 정책의 옷을 입습니까? 사실 그게. 그렇다면은 뭐 저는 저녁에 좀 많고 일을 더 하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거죠. 정책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지 좁혀서 따라가게끔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조 교수님은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 최 교수님은 이거는 정치적 구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지금 이 고용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고용상의 질이 개선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의 기준은 과연 몇 시간을 일하느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36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뭐 20만 명이 지금 추가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36시간 양질의 일자리는 60만 개가 없어집니다. 근데 36시간 미만 뭐 알바라든가 쪼개기 일자리로 간 자리는 80만 개가 늘어나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플러스가 20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동시간을 합계를 내놓으면요. 굉장히 줍니다. 고용의 개선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일하는 거냐 아니면 나라에서 진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냐 거기에부터 우리가 답을 낸 후에 거기에 맞는 개선책을 가야지
아니 뭐 우리 세금 풀어갖고 담배꽁초 줍고 저 강의실 불 끄고 그거를 고용의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 추진, 이 논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불쏘시개, 뭐 마중물 이런 어떤 선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재정의 확대적인 그런 이 정책 운영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온돌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정부 재정 정책은 군부를 때는 불쏘시개로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랫목이 뜨뜻해진 게 윗목으로 오면서 전체 경제가 활기를 띠는데 우리나라 진단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랫목, 윗목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구들장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구들장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재정으로 군불만 떼면은 이게 열기가 전체 나라 경제에 퍼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거죠. 따라서 재정 확대도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또 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복지성을 띤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재정 확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 생산성에 가야 됩니다. 조 교수님은 이 재정 확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문 대통령 처음 들었는데 아까 네. 뭐 들어보니까 뭐 민간 활력을 갖다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머니 두둑하게 주면은 이제 돌아간다는데 그러면 감세가 맞죠. 감세가.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사실 우리보다 1.5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네. 12배 반이 큰 나라가. 그게 그 원동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산수를 공급하는데 지금 법인세가 21% 내려왔잖아요, 사실요. 그 생각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둥지를 틀겠어요, 자본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에서 뭐 그야말로 뭐 복지 지출을 늘린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이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주게 하고 그리고 네. 정부가 좀 빠져줄 테니까 그 대신 활력을 좀 북돋으세요 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은 민간 활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인과관계 좀 바뀐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논리가 맞다면은 정부 지출이 크면 클수록 소위 말해서 정부가 아주 압도적으로 나미난탄 사회주의가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좀 희망사항하고 wishful thinking 그러죠. 희망사항하고 현실은 사실 달라요. 네. 그래서 일본도 좀 보세요. 일본도. 그러니까 또 사실은 뭐 성장 속도는 늦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미안하지만은 롯데 그 뭐 회장 있잖아요. 미국 갔죠. 그렇죠. 만약 거기다 투자 안 했으면 어디에다 우리나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자리 어디서 나옵니까? 투자에서 나오는 건데 투자하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텃밭에다 씨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텃밭이 어딘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조 교수님은 지금 재정 확대보다는 오히려 감세 이런 것이 차라리 보면 우리가 재정에 낭비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갖다 하고 낭비하느니 민간에게 돌려주면 그 돈이 훨씬 더 한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낭비 요소가 있는 네. 거 없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이렇게 핀셋처럼 딱 생산성, 기업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차세대 그런 이 뭐 4차 산업혁명에 쓰여진 산업들을 육성해주고 인프라 깔아주고 R&D 하는 게 정부의 일이지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 교수님이 지적하듯이 기업이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인센티브와 모든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때 투자를 지갑을 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지름길은 조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세입니다. 네, 이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역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감세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두 분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